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연합회 회장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부임을 하고 나서 올해에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 행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은 온라인 명사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레이옥션 대표 김재범 강사, 7월에 건국대 강은영 교수와 함께 하였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내년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취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월에는 다시금 김재범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경매, 그 중에서도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때는 크게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절차에 대한 거고요. 경매가 어떻게 개시가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또 그 중간 과정에 겪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크게 절차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명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곤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권리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에 관한 지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근데 경매의 절차라든가 또 명도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직접 경매를 참여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용도가 마땅치 않은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권리 분석은 굳이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언젠가는 크게 한번 써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의 인수와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수와 소멸. 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때는요,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문제, 물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거는 안전하고 좋은 물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위험하고 좋지 않은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 분석 파트에서는 그 물건의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향후 미래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어떤 권리가 나한테 인수되는지, 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부담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은 인수되고 어떤 것들은 소멸되고, 이걸 판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권리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이 잘못돼서 인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는구나 라는 판단 하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낙찰 금액 외에 그 추가 부담분이 또 투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매매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소개로 수수료를 주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책들이, 또 많은 강의들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설정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들이 있고요, 기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고 어떤 것들은 소멸돼서, 다시 말해서 낙찰자한테 부담이 승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요, 우리 법률,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법입니다.
그리고 편법이다 보니까 하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경매 시장에 이 말소기준 권리 이론이 너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를 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고는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부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하고요. 이 말소기준 권리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편법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권리 분석의 본질적인 방법,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이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권리들 중에는요, 설정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물론 딱 하나, 근저당권 하나, 가압류 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부동산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보면은요, 꽤 많은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요,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기준 권리가 하나 있답니다. 하나, 반드시 기준이니까요. 기준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내가 낙찰받았을 때 나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지 않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이 낙찰자인 나한테 승계된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의 근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만 갖고 부동산상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들은 다 권리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설명드리는 것처럼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찾기.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소멸,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나한테 인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두 번에는 인수와 소멸, 판단. 요 두 가지 과정으로, 두 단계 과정으로 모든 권리 분석이 끝난다라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주장입니다. 자, 설명 들으시다가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파악을 했겠죠. 결국에는 말소 기준 권리 이론에 의해서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파악한다, 분석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히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그 순위만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본질, 권능, 특성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가처분, 가압류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외워서 적용하면 결과는 나오는데요. 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왜 나왔을까요? 이게 부동산 경매는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이니까 당연히 법률,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될 건데요. 부동산 하나 사자고 거의 사실을 패스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 처음에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첫 번째 찾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 이전 그 시간별로 따져가지고요. 설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기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요 5가지라고 합니다. 저당, 근저당, 또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근데 전세권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가압류권 이게 하나밖에 설정되지는 않겠죠. 여러 개가 설정돼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은 물론 갑구와 을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갑구, 을구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접수된 날짜 순으로 같은 날이라고 하면 접수번호, 순위번호를 판단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서상으로 첫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2순위로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네 번째,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분석을 해서 순서대로 쭉 적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권리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중에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 저당,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나요? 예,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요, 일부만 된다네요. 전세권이라고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삼각형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이 목록에 없죠. 그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전세권에 대한 판단은 조금 나중에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경매 사건에서는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2개 이상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수와 소멸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으면 말소 기준 권리 포함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시간적으로 이후에 설정된 거는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거고요.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거는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자체적으로 소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다 소멸,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게 인수가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경매 사건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없죠.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낙찰 대금 외에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권리들, 유치권이라든가 무슨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라든가 물론 임차인도 전세권으로 자기의 권리를 공시할 수도 있고요. 또 임차권 등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임차권 등기 전세권 이걸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는다든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든가 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대항 요건을 취득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처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나중에 챕터를 달리해서 임대차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분석하는 거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전세권 얘기해 볼게요. 전세권 중에 일부만 된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전세권 중에서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거나 배당 요구는 뭐죠?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환가 절차죠. 채무자 소유의 아니면 또 담보 제공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강제로 매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만들려고. 결국엔 돈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해 주려고. 그죠? 그 과정에서 나도 이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나도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매각 대금 중에서 나한테도 이만큼의 돈을 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 이거를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거나 또는 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
무슨 얘기예요?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 전세가 만기가 돼가지고요. 전세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요즘 이런 일 많죠. 근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 전세권자 들어올 때까지 뭐 못 드립니다. 뭐 이래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죠. 전세권은. 그래서 그렇게 경매 신청을 직접 했거나 다른 사람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그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거나 이 두 가지의 하나인 경우에는 요 전세권도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순위로 전세권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3순위로 뭐 할까요? 가처분. 4순위로 뭐 가압류.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세권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아직 모르니까 삼각형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여기 있네요. 그죠? 근저당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요. 가압류는 저기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는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소기준 권리가,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근저당권과 가압류. 그러면 얘는 일단은 얘 근저당보다는 후순위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요. 얘일 수 있겠죠.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얘를 포함한 이후 다 소멸, 얘보다 이전은 낙찰자한테 인수.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이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의 만기까지 살게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이 전세보증금은 내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얘인지는 굉장히 큰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쭉 봤더니요. 요 경매, 전세권자가 이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결국에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전세권자뿐만이 아니라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압류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지금. 근데 달라 해서 주면은 끝나는데 안 주죠. 안 주니까 물건을 확보한 경우에는 바로 경매 신청, 뭐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대여금이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 보증금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데, 경매를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신청 자체에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요거를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했거나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 신청을 한다라는 거는 그 안에 배당 요구의 효능, 권능, 효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봤더니 이 전세권자가 이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예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봐야 되고요.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경매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는 전세권,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 순서가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전세권이죠.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얘를 포함한 이후의 권리 다 소멸, 얘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인수인데, 얘가 말소기준 권리라면 얘보다, 이 전세권보다 더 먼저 빠른 시점에 설정된 권리는 이 사건에 없죠. 그래서 낙찰 받아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매각물권명세서를 봤더니 경매 신청 채권자는 아닌데 배당 요구를 했더라. 적법하게.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절차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더라라고 한다면 역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 이제 경매 신청을 했을 때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기록을 봤더니요, 이 전세권자가 1순위로 나와 있는데 경매 신청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 요구도 한 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권은 그 부담이 낙찰자한테 고스란히 승계가 됩니다. 부담이 승계되는, 부담만 승계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권리 의무가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전세권자,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들어가서 전세로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전세권 설정 계약상에 있어서요. 전세권 설정자, 다시 말해서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그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했지만 사실상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 받아서 전세권자,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세권은요, 말소 기준 권리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우리가 권리 분석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좀 이따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이 끝나버렸는데요. 이거 이상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이제부터는 뭘 하셔야 돼요? 실제로 경매 사이트,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을 보고요.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갑구, 을구, 구별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해서 나열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딱 권리관계만 제가 떼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 현재 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 중에서 권리관계만 딱 띄었습니다. 자, 처음에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뭔데 소유권은 사실은 설정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죠? 이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있고요. 갑한테 소유권 등기가 있고요. 을이 그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이게 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저당권은 돈 갚으면 말소되죠. 가압류도 돈 갚으면 말소되고요. 전세권도 만기돼서 보증금 반환해 주면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으로 딱 주말이 되는데, 이 소유권은 갑 소유에서 을 소유로, 을 소유에서 병 소유로 몇 번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갑 소유권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유권은요,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내가 부동산을 샀다,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래서 돈 줬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뭐 고추 사고 오이 사듯이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권리 분석에서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아예 지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압류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이렇게 5개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처분, 요거 기억이 안 나면 전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보세요.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고요. 압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 뭐 임의경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고요. 가압류 역시 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에서는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총 4개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말소기준 권리다? 가장 빠른 거. 요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요 압류 등기, 말소기준 권리 자체를 포함한 이 이후의 4개는 다 소멸이 되고요.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선순위로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처분은 뭐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 부담이 무엇인지는 또 가처분의 본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유권 자체를, 경매로 취득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따로 뽑아본 거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물권명세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절차에서도 이 매각물권명세서 양식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매각물권명세에서만 잘 봐도요, 권리분석의 80%, 7, 80% 정도가 끝납니다. 나머지 20, 30%만 또 다른 데서 봐야 되고요.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매각 물건 번호 뭐 다 써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최선순위 설정 권리 2019년 5월 17일 날 설정되어 있는 압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아직 임대차 보호법 공부 안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패스하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되게 길게는 써놨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예요? 경매 낙찰 받았을 때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나한테 인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난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된, 요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된 것 중에서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 중에서 인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은 뭐 유치권이라든가 뭐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공란으로 있거나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는 여기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수업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선순위 설정,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난에 표시를 해주는데요. 2019년 5월 17일 압류 등기라고 합니다. 그랬나요? 전 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처분이었습니다. 그죠? 요 압류보다 2019년 5월 17일 날 설정되어 있는 이 압류 등기보다 사실은 가처분 등기가 2018년 7월 25일이기 때문에 훨씬 먼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권명세서, 이 사건의 매각물권명세서에서는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압류등기, 사실은 두 번째로 설정된 이 압류등기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웬일일까요? 법원이요, 말소 기준 권리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근데 아까 시작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법원이 부끄럽잖아요. 그죠? 법률 용어가 아닌 걸 쓰는 게. 그래서 여기다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써줄 수는 없고요.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무엇이냐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데 사실상 국어학적으로 최선순위가 아니라요. 말소 기준 권리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하는 과정은 두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 하나, 그리고 그렇게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고 어떤 것이 인수되는지 이걸 찾는 과정,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결국엔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한 권리 분석 과정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법원이 알려주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인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책, 강의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매각물권 명세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설명해 주는 책,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이거 공부하는 필요 없고요. 그냥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거는 어떤 내용이더라, 어떤 과정으로 분석을 하는 거더라 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어떤 게 말소 기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 갖고 인터넷 세상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 사건의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맞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또 아니다. 이 사건의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많이 싸우는데요.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매각물권명세서 딱 보면 여기에 전세권 써 있으면은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 맞는 거고요. 전세권이 아니라 그 다음 권리가 여기 써 있다. 그럼 그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 권리가 여기 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전세권은 여기 써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정식 대학에서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그냥 그 시장에서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정식으로 이쪽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권리 그 분석 방식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조금 법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기본을 좀 알려드릴게요. 법률적으로. 이거는 경매 권리 분석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민사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사에서 뭐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률 규정대로 그냥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인데요. 약간 좀 틀어서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게 1원칙이고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렇게 적용을 해줄 거 아니면 그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적용을 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근데 그렇게 법대로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더라. 그러면 적용 못 해준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민사의 대원칙이고요. 민사 사건의 하나인 그 경매 사건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법대로 적용해라가 아니라 금전 목적, 금전의 목적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사용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저당권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상대방한테 돈 내나 이것만이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있는데요. A가 이 주택을 B한테 팔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물건을 내놨고요. B가 직구경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요. 우리 민사 중에서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한테 의무를 진다라는 개념, 쌍무의 개념이 그 개념인데요. 매매 계약이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어떠한 의무를, 채무를 진다라는 거고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당연히 야 빨리 그 의무 이행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얘한테는 의무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에요. 그럼 서로한테 채권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채권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은요. B한테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5억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에 A는 B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 내놔.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5억 주고 이 집 산다며. 그러니까 빨리 매매대금 내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게 A한테는 생기고요. B는요. A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야,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나한테 넘겨. 그죠? 내가 5억 주고 네 집을 사기로 했으니까 5억 줄 테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나한테 빨리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해라는 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리해서 보면은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돈 내놔입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고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 달라는 게 아니죠. 소유권 이전해라는 거,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분리한 겁니다. 부동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요. 그 목적이 금전인 것도 있고요. 그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그때 그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서 유의미한 방법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돈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돈으로. 근데 왜 돈으로 나눕니까? 하고 많은 기준 중에서 왜 돈일까요? 부동산 경매가 환가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돈 만드는 절차입니다. 오로지 그것밖에는 못하는 게 부동산 경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A라는 채권자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냐면 돈이 목적인 권리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이 있겠죠. 근저당권. A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돈이 목적인 권리는 근저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저당권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요.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으로 제가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B라는 권리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권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토지사건이라고 보고요. 지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토지 매각 사건이겠네요. 이 토지가 매각이 되면 환가 대금,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지급한 낙찰 대금을 갖고 법원이 돈을 나눠주는데요. 근저당권자한테는 돈을 나눠줄 수 있겠죠. 목적 자체가 돈이니까. 그죠? 목적 자체가 돈이니까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자는요. 그 부동산, 그 토지 등기부등본의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요.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땅 소유자한테. 우리가 이따가 물건 강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상권자라는 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B는 그 토지의 그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 땅 주인한테 돈 내놔가 아니라 내가 네 땅 위에 내 건물을 지을게, 내 나무를 심을게, 방해하지 마 이겁니다.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로지 환가 절차에 불과한 경매 절차에서는요. 경매 절차에서는 이 비지상권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A 권리자, 다시 말해서 저당권자는요. 경매 절차에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어요. 그러면 만족이 됐고요. 만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소멸시켜야겠죠. 그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경매 환가대금에서 낙찰대금에서 너 돈 줄게. 그리고 돈을 줘 놓고요. 또 인수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낙찰자한테도 그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주고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A 권리자의 권리를 A자가 권리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A한테는 부당 이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주면 돈이 목적인 권리는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배당에 참여한 권리자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이 목적인 권리는 소멸이 되고요. 금전 외 이제 지상권 예를 들었으니까 지상권 볼게요. 얘는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닙니다. 경매로 매각돼서 대금이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권리자한테는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죠. 다른 돈이 목적인 권리자들한테 돈을 다 배당을 해주고 재원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한테는 배당을 해주지 않고요. 집 주인한테 배당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경매 절차에서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만족을 못 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수시켜야겠죠. 경매 절차에서 만족도 안 시켜주고 그냥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지상권이라는 법을 우리 민법이 입법을 했느냐, 만들질 말지 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각타당한 주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으로 봤을 때는요. 금전이 목적인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또 차츰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금전이 목적인 권리는 소멸되는 게 기본이고요. 금전이 아닌 것들,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것들은 인수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근저당권자가 만족을 못해도 다시 말해서 10억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낙찰 금액이 많이 낮아가지고 아니면 선순위 다른 권리자들이 많아서 5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소멸되던데요. 이 만족이라는 거는 100% 다 받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만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배당 재원이 적어서 또 후순위라서 실제로 받아야 될 돈 전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줬느냐 이러면 만족시켜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돈이 목적인 대표적인 권리 근저당권으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돈이 목적이 아닌 대표적인 권리 지상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어떤 경매 사건을 보니까요.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후의 권리는 뭐 어떤 것들이 쭉쭉 있겠습니다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말소 기준 권리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였고요.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에 없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이후로는 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보다 선순위 인수되는 건데 걔는 선순위가 없으니까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담이 없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방식으로 볼게요. 자, 근저당권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인 권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소멸입니다. 그죠? 얘는 소멸이 돼요. 자, 지상권은요.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전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권리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아니고요. 요거는 인수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칙을 적용한 결론으로 끝내면은요. 누군가 손해를 봅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 질문을 하면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낙찰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찰자는 선의의 피해자, 불측의 피해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을 충분히 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손해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그걸 간과해서 실수로 잘못한 거는요. 그거는 네가 책임져. 그래서 불측의 피해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낙찰자는 아니고요.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요. 요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왜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냐? 지상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같으면 이 토지를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서 낙찰 잔금을 다 납부하고도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지상권자입니다. 요게 인수되니까요. 그 부담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입찰자들은 이 부동산에 입찰을 아예 안 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권의 부담만큼 아주 떨어진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그건 곧 무슨 의미냐? 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재원이 문제가 생기겠죠.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순서적으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적었으니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얼마 정도 지나서 지상권이 설정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 지상권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토지 소유자가 돈 빌려줘. 그러니까 담보 있어? 물어봤고요. 그래서 나 이런 토지 있어. 그러니까 토지가 괜찮거든요. 입지도 좋고 모양도 좀 예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그 지상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얘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얘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불측의 피해자. 우리 민사는요, 불측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탈하는 건 뭐예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남의 뒤통수 딱 때리는 행위.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권리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자가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세상에 알려야지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상권자가 나중에 들어올 걸 예측하지 못했던 이 근저당권은 불측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경우, 근데 그 알지 못한 거에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경우 선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를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선의 악의 하면 뭐 착한 의도, 뭐 나쁜 의도 이렇게 그 국어학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우리나라 법률 용어가 특히 민사 쪽의 용어는요. 그 일본의 한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갖고 온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민사에서 얘기하는 선의와 악의는 알았으면 악의, 몰랐으면 선의. 당연히 몰랐던 거에는 자기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요 근저당권을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지상권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지상권자가? 왜냐하면 법에서는 법논리로만 봤을 때는 금전 외의 목적이 있는 권리는 인수시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인수되는 게 맞는데, 그죠? 인수되는 게 맞는데 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 지상권자는요,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안 봤다? 고의고요. 봐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과실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지만, 고의 과실 없이 몰랐어야지만 우리가 선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지상권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지 못한 의도, 이 뜻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지상권자에 대해서 선의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충돌할 때는 선의를 보호해야 될까요? 악의를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사건에서 선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상권자 본질적으로 인수되는 권리지만 얘 때문에 너는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 그래서 얘를 소멸시켜줘야 우리 같은 입찰자들이 이 토지를 제값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값 주고 사야 결국엔 근저당권자한테 배당해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가 일원칙 적용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소멸 그대로 이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이원칙 적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소기준 권리로 분석했던 내용하고 결과는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센스 있는 분들은 아하, 그리고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근저당권이 있고요. 가처분이 있고요. 뭐 지상권이 있고요. 가압류 있고요. 뭐 경매 개시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뭐 할까요? 압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경매 사건이 경매로 진행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고요, 될 수 없고요, 지상권 될 수 없고요, 가압류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되고요, 압류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예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돈이 목적인 권리가 뭔지를 보자고요. 얘 돈이고요. 얘 돈 아니고요. 얘 돈 아니고요. 얘도 돈이고 돈이고 돈입니다. 결국에 앞에 표시해줬던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돈이 목적인 권리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5가지 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 중에서만 보는 겁니다. 임차인도 확정일증을 받으면 배당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임차인 뭐 등기된 건 아니죠. 확정일자에 의한 거니까. 등기된 것들 중에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전세권 중에 일부 배당 요구를 했거나 또 경매 신청 채권자이거나 요 5개 권리 외에는 누구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그 근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 설명드린 것처럼요, 쭉 순서로 가다가 일단 돈이 목적인 권리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돈이 목적인 권리가 나왔다? 얘는 본질적으로 돈이 목적이니까 소멸되는 애고요. 돈이 목적인 애가 아닌 애가, 돈이 목적이 아닌 애가 나왔다? 그럼 얘는 본질적으로 인수되지만 얘 때문에 소멸된다. 아까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뭐 10개든 20개든 100개든 간에 그걸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하고요.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뭔가 돈이 목적인 애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다 죽더라는 겁니다. 얘는 돈이 목적이니까 그 자체로 죽고, 얘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가 원칙이지만 얘 보호하려고 죽고, 얘도 돈이 목적이 아니어서 인수가 원칙이지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고, 얘는 돈이 목적이니까 죽고, 이런 식이에요. 수많은 경매 사건의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이런 식의 규칙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돈이 목적인 권리,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칭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매 시장에 그렇게 뿌리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논리는 이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뭐 하자도 많습니다만 또 하나 말소기준 권리가 왜
왜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얘는 왜 말소기준 권리가 못 돼? 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는 왜 다 죽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왜 살아? 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또 하나의 하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리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 발견되고 그 규칙을 정립해 놓은 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경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민사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법률 규정대로 인정해 주고요. 그렇게 인정했을 때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얘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가 민사의 대전제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물건을 권리를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일단 제가 물건부터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 권리는요, 물건과 채권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고요. 채권이 있습니다. 물건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채권이요. 그렇게 채권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물건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요. 물건은 이런데 채권은 이렇다. 물건은 이런데 채권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왜 그래요?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물건은 이런데 채권은 이렇다. 물건은 이런데 채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비교 방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반대가 채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순간적인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채권의 반대는 사실 뭐예요? 채무잖아요. 채무. 그죠? 채무가 채권의 반대일 뿐이. 요거는 권리고 요거는 의무이고요. 채권의 반대가 채무지 채권과 물건은 둘 다 좋은 겁니다. 비슷해요. 그죠?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럼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법 공부를 하다 보면 물건과 채권을 나누는 비교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요거는 우리가 경매에서는 요것만 보자고요. 요거는 대세권입니다. 채권은 대인권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채권은 자유계약. 자유계약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 물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상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상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요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주택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B한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치렀고요. 중도금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잔금은 아직 안 치렀어요. 근데 잔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부분 중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건 뭐 법으로 딱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거래 관행에 따라서 잔금이 다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해주죠. 그래서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은 아직 안 치렀는데 그 사이에 A가 요 부동산을 C한테 또 팔아버립니다. 야, 일시불 주면 싸게 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시세보다 훨씬 싸거든요. 재력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A한테 돈을 주고요. 잔금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갔겠죠. 그죠?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은요.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무슨 채권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잔금 줄 때 너는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 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C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나중에 봤더니 A는 뭐 돈 받아갖고 양쪽으로 팔고 어디 멀리 도망갔고요. B가 A를 찾아서 갔는데 A는 못 찾고 그래서 이 집을 가봤더니 C가 들어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 집의 소유자입니다. A한테 이 주택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 좀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썼던 것보다 훨씬 나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건으로서의 소유권이고요. 이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것은 일반 채권,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일반 채권으로서 A한테 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A를 찾아가서 소유권 내놔 할 수도 없죠. 이미 C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B가 가지고 있는 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인권이고, 그래서 나랑 약정을 한 그 당사자한테 밖에는 행사를 못하는 거고요. C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이고요. 대세권, 세상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세상 누구 중에 한 사람인 B한테도 당연히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C가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물건은 채권을 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게 물건과 채권이고요. 자, 법정주의와 자유계약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거는 대세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누구한테. 다시 말해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A하고 B밖에는 모르죠. 물론 뭐 그 부인들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하고 B 둘밖에는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권리를 세상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불축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은, 대한민국에서 물건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은 물건 계약,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도 여기 있습니다만, 전세권도 물건입니다만, 저당권도, 근저당권도 물건입니다만, 돈을 빌려주면서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집주인과 돈을 빌려준 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근저당권 설정, 우리 민법에서는 근저당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내용을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쌍방이 기분 좋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거는 개인이 임의로 합의에 의해서 창출하지도 못하고요. 그 내용을 변경하지도 못합니다. 내용을 배제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법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이 물건이고요. 그에 반해서 채권이라는 것은 자유계약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앉아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할래? 그러자 하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그냥 성립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 내용대로 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 좀 청소해 줄래? 그래 하면 계약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5만 원 내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채권이 생기는 거고 나는 빨리 우리 집 청소해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채권입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겠죠. 조건은 붙겠죠.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원초적으로 불능인 것들이요. 원초적으로 불능.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총각이 처녀한테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하면 뭐 해줄게? 밤하늘의 별을 다 따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남편이 밤하늘의 별을 안 따줍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걸 갖고 소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남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약 성립, 그러니까 채권 발생의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럼 별 따줄게. 청약을 했고요. 상대방이 오케이,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권 발생 요건은 성립이 됐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실행이 불능한 거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또 사회 공익에 반하는 채권 계약.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얘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돈 3천만 원 줄 테니까 쟤 좀 가서 어떻게 없애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채권 발생 요건은 분명히 충족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줄 테니까 없애줘. 오케이. 그럼 청약과 승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사회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초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익에 반하는 거, 그 다음에 원초적 불능인 거, 이런 것만 뺀다면 누구든지 이 채권은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출해낼 수 있었던 거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밖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할 때는요,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만
두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로만 이 개념 파악을 하시면.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종류는 이론적으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 합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 민법에서는 채권 계약에 16개 전형,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뭐 도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16개 전형이 있으니까 채권은 요 16개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채권 계약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규정한 것뿐이지 채권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민법에서 물권 8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다라는 겁니다. 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을 공부하고요. 물권 외에 다른 권리는 다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말소기준권리 이론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요. 소유권은 그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점유권, 유치권, 뭐 질권, 저당권, 지상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뭐가 있고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이것만 갖고 인수와 소멸은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100% 다 맞지 않고요. 틀릴 때가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와 법리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한 결과가 다를 때가 있고 그 다를 때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권리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소유권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거는 낙찰을 받아서 잔금 지급을 하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점유권입니다. 이 점유권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개념이. 이 점유권은요. 소유권과 구분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이 점유권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냐 하면요. 명도가 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잔금 명령이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근데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집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지금 내 건데 못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죠? 먼저 소유자가 살고 있던가 아니면 뭐 임차인이 살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낙찰받기 전에 제3자가 불법 점유자가 들어와 있다든가 심지어는 노숙자가 들어와 있던거나 야 이건 내가 잔금 다 납부했으니까 내 거야. 그리고 나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밀어내지 못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점유하고 있던 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이 사람들이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유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은요. 점유권의 권원이 되기는 합니다. 권원, 뭡니까? 권리의 원천. 내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점유권도 나한테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은 됩니다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점유권도 그냥 곁다리로 부수적으로 따라서 내가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자니까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의 권원이 없는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명도인 거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입찰 전에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명도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점유권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고 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치권, 질권 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 경매에서 뭐 특수물건, 특수권리 이래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들을 하시는데요. 이 유치권과 질권은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권리증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고요. 유치권과 질권은 부동산에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 공부할 때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경매사건에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저당권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B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 합니다. 그래서 B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 A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물론 그 금전 대여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A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B는
A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환가 대금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B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A한테 돈 꿔줬는데 A가 돈을 안 갚아요. A 소유의 이 주택 경매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님은 네 말을 뭘로 믿어.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소송을 해서 정말로 A가 B한테 줄 돈이 있구나라는 게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후에, 판결이 난 후에 그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렇게 경매가 됐다고 했을 때 배당을 받을 때도요. B는 다른 채권자 C, 다른 채권자 D, 다른 채권자 E가 있는 경우에 내 돈부터 먼저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사는 이 채권자들한테 다 똑같이가 아니라 공평하게 채권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안분해서 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눠줍니다. 이때 B가 내가 너네들보다 돈을 더 먼저 꿔줬어. 그러니까 나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돼 라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훨씬 먼저 꿔줬고 훨씬 나중에 꿔줬다고 하더라도 그럼 먼저 꿔준 사람을 왜 인정 안 하느냐? 네가 먼저 꿔준 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겠어? 이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위 보존도 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A한테 돈을 꾸어 받으면서요. 그냥 그 사용대차 계약서, 금전 사용대차 계약서 뭐 이것만 쓴 게 아니라요. 금전 차용증만 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근저당권도 같은 개념입니다. 저당권은 뭐 그 채권 금액이 이미 확정된 거고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장래에 증감 변동 가능한 채권액을 일정 범위,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일정 범위까지 그냥 담보할 수 있는 거, 이걸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사용 용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실무에서 거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판례에도 그렇고요. 뭐 많은 책들, 제 오늘 설명에서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크게 구별의 시그리가 없습니다. 제가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면 근저당권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면 저당권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B가 A한테 돈을 꿀 때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여기 분명히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죠, 물건. 물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세권. 요 계약 당사자인 A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C, D, E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저당권을 설정한 거, 요거는 물건으로서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두 가지 권능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돈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면 경매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 그 다음에 그 경매 절차 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먼저 내 채권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요 두 가지 권능이 저당권의 핵심 권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담보물건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 담보물건. 요거는 용익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익물건은 뭐예요?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자, 지상권 볼게요. 전 시간에도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지상권은요. 남의 토지를 내 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릅니다. 남의 토지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토지 위에 내 물건을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위에 왜 네 물건을 올려놔? 빨리 나가라는 그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적법하게 남의 땅 위에 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물건이 바로 지상권입니다.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는 것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요. 여기 A 소유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B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집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A한테 요만큼에 대해서 지상권을 좀 설정하자라고 해서 그럽시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거 지상권 신청되면 등기 각하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토지 위에 물건을 소유하는 건, 내 물건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인데 이거는 지금 물건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통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는 각하됩니다. 요 구별의 식은요 지상권은
공부할 때는 크게 없지만 나중에 법정 지상권을 공부할 때는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내 토지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토지 위에 내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다. 이 개념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건물은 없습니다. 돈은 없고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봤더니 저 A 소유의 토지가 굉장히 상업성이 좋아 보여요. 저기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계속 잘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A한테 가서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땅을 팔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B가 A한테 그러면 당신이 허락을 해주면 당신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상가 건물. 그리고 지료를 연간 얼마씩 주겠습니다. 했어요. A가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간 얼마씩 받네. 좋아요 해가지고 B를 상태로 토지 사용승낙 계약을 합니다. 사용승낙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 B는 이 토지 사용승낙서, 사용승낙 계약서를 가지고 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용 권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허가에 터잡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비소유의 건물이 여기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A가 이 토지를 C한테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뭐 채무가 많아가지고 경매로 C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이 C는 B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땅에서 나가 그럽니다. 건물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 합니다. 그러면 B는 뭐라고 항변을 하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A 소유자한테 적법하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적법하게 지은 건물인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C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딴 거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건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는 채권이다 라는 겁니다. 왜 채권이에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B가 토지 사용 승낙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약정을 했었어야 돼요? 지상권 설정까지 약정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권 설정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C가 나가 그랬을 때 B가 항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도 물건이다. 이렇게 물건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선의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누가 선의예요? B가 선의잖아요. 왜냐하면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에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갈 거다. 이후에 내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갈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없었고요. 반대로 C는 A한테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토지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를 봤잖아요.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2번, 3번, 4번, 10번, 1000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B는 소유권 넘어간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건물을 이 토지 위에 계속 존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예요. 이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개념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건물은 부동산으로 안 보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부동산이고요. 그 토지에 붙어있는 모든 물건은 다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 소유자께 되는 이런 법리가 적용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지상권의 문제 또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자,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요,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약정에 의해서 건물 지상권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고 보자고요. 요즘 건물 건축 기술 좋아가지고 뭐 50년 동안 쓸 수도 있고 뭐 100년도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시대인데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서 그 존속 기간을 5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5년 후에는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건물 소유자한테도 손실이지만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요, 이 지상권에 대한 존속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
이 경우에는 30년이고요. 요거 외의 건물,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은 건물이죠. 15년. 그다음에 기타 공작물 5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고하지 않은 건물, 공작물, 또 경고한 건물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30년으로 보자고요. 최단 존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약정이 없이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30년으로 보는 거고요. 존속 기간을. 예를 들어서 15년으로 했다. 뭐 경고한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15년 했다. 그러면 각하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뭐 등기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15년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존속 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은 무조건 그 지상권이 존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상권이 인수되는 토지를 내가 납찰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설정된 날로부터 일단은 30년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사용 못한다. 물론 지료는 약정이 되어 있다면 지료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사용은 못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약정대로. 30년이 지났는데 건물이 멀쩡한 거죠. 아직도 사용 가치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기엔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갱신 청구권이 가능해요. 지상권 갱신 청구권. 야, 내 건물 아직 쓸만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상권이 소멸되면 나가야 되고 나가는 방법은 이 건물을 부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계약 갱신해줘 라고 하면 갱신을 해줘야 되고요. 100%는 아닙니다만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30년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이 또 중간에 수리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물 멀쩡하다. 그럼 계약 갱신해줘. 그럼 또 해줘야 돼요. 건물이 있는 한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럼 토지 사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을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 땅 내가 써야 돼. 라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는 순간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한테 새롭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 계약갱신 안 해줄 거야? 그럼 내가 멀쩡한데 그러면 이 건물 네가 사 나한테. 이거는 거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는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응해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그 건물을 사줘야 됩니다. 시가대로. 그럼 시가는 누가 정하냐?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고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 이제 건물 이거 싫으니까 바로 내 건물 사? 이렇게는 안 돼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됐을 때 그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지 처음부터 두 개의 권리가 다 있어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 또 일단 성립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법정지상권의 내용도 지상권과 똑같거든요. 일단 성립이 되면.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토지 또 아니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인수되는 토지 이런 것들은 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평생 저 건물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저 토지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게 지상권의 내용이고요. 자, 지역권 있습니다.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여기 A 소유의 토지, B 소유의 토지, C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C가 이 토지 위에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왜 안 나겠어요? 도로가 없으니까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A한테 가서 A, C 요만큼을 내가 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을 나한테 좀 파세요. 그랬더니 A가 파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사용 승낙을 써줍니다. 그럼 사용 승낙 갖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남의 땅 위에 지상권 설명할 때 남의 땅 위에 건물 짓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소유권이 A의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요 사용 승낙을 주장을 못하죠. 채권 계약이니까. 그래서 요럴 때 설정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토지 통행을 목적으로 요 부분에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사람이 갖는 권리가 아니라 이 토지가 갖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뭐 법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그냥 개념으로 봤을 때는 C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토지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C가 이 토지를 D한테 매각을 하면서 지역권만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토지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쌍으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C 토지를 위해서 A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그죠? C 토지를 위해서 A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양쪽에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양쪽에 등기가 다 됩니다. 양쪽에. 여기에도 지역권이 설정되는데 여기를 승역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요역 지역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한 토지다라는 의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정한 그 역할을 승낙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역지. 그래서 요거는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니고요. 요거 말소되면 얘도 같이 말소되고요. C가 토지를 팔면 요역 지역권 따라가고요. A가 A 토지를 팔면 승역 지역권 따라가고요. 이렇게 페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권도 우리 법에서 물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100번, 1000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요 권리를 갖고 있는 C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헐어야 되거나 뭐 다음에 건축 허가를 다시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발견되는 권리는 아니고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제가 여러 물건을 보면서도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하는 권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시골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지역권을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깊게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했죠. 어디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네 안 되네. 뭐 전세권이 물론 후순위로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로서의 의미가 없겠지만 선순위로 나와 있는 전세권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계속 머리 흔들어가면서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 전세권도 간단하게 설명은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A라는 사람의 소유에 B가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은 1984년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오면서 지금은 요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 임대차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B가 전세를 들어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쓰는데 임대차 계약을 쓰면 B한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 그런데 이 임차권이라는 거는 물권에 있나요? 없죠. 그죠? 채권입니다. 채권으로서 임차인이 되는 건데 임차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A가 이 주택의 소유를 C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C가 내 집에서 나가 그러면 B는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불합리한 거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입신고 제대로 하고 점유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주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채권으로서의 임차권과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이런 경우에 쫓겨났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이 전세권도 분명히 물권이고요. 그죠? 전세권도 물권이고요.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물권자인 소유권자 C가 와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넘어갔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고요. 어쨌든 전세 만기까지 살다가 나갈 테니까 그때 내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 부동산에 지금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죠. 이 주택에서 내가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다. 그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라는 용의권입니다. 그 부동산을 사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여기서 이익은 꼭 금전 이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용의권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남의 주택을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전세권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만기가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매 신청,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그 경매 절차 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 줬고요. 우선 변제권 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두 가지 뭐였죠?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근저당권의 권능이잖아요. 그죠? 저당권의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까지 줘버렸습니다. 물론 저당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상환하기로 한 날이 도과해야 되고요. 전세 만기가 도과해야 됩니다. 그냥 중간에 살던 중에 경매 신청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당권의 권능을 그대로 전세권한테 줬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전세권은 용의권이지만 그 부동산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용의권이지만 만기가 돼서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쌍카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쌍카를 준 겁니다. 어떤 때는 용의권이고 어떤 때는 담보권이고 우리 공부하던 그 표현을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고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죠? 돈이 목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소멸되는 본질을 갖고 있고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라고 하면 소멸되지 않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실익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두 가지 권능, 용의권적 권능과 담보권적 권능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때 용의권적 권능을 용의권으로 볼 것이고 어떤 때 담보권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전세권자 마음입니다. 아, 나는 국가가 법이 나한테 두 가지 칼을 줬으니까요. 나는 이 칼을 휘두를래요 하면 그러세요 하는 거고요. 나는 이 칼을 휘두를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을 뭘로 보느냐? 돈 주세요 하면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돈 주세요라고 하면 돈 받고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 살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권능이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그죠? 근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당을 다 100% 받을 수는 있지만 선순위라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갖고 이만한 집을 딴 데서 또 전세를 못 얻는 겁니다. 만기는 1년 이상 남아있고 나 그럼 만기까지 여기서 더 살래요? 그러고 버티면 됩니다. 그건 돈 달래 소리를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원래가 용의권이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권능을 다 갖고 있긴 합니다만 본질이 용의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법원에 아무런 권리 신고를 안 하면 용의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로 보는 거고요. 인수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두 가지 권능 다 있고요. 그러면 전세권자 마음이고요. 전세권자 마음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거면 전세권자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소기준 권리 이론에서는 그냥 말소기준 권리 이론 자체가 그냥 암기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했거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왜 전세권자 중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가 왜 안 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해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가 물건이 다는 아니에요. 채권이 채권인 채로 또 보존처분이라고 하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거 보존처분이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환매특약 등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권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지만 그 임차권을 채권인 채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을 등기한다고 해서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건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채권인 채로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수 있는 권리들 중에서 물건, 유치권과 질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건 뺐고요. 자,
각각의 권리들, 물건의 권능 중요합니다. 효능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법리에 의해서 수많은 경매 사건의 권리 분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규칙이 발견이 됐고요. 그 규칙을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 뿐이죠. 그 규칙에 100% 다 부합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면 안 될 정도로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해하시고 말소 기준 권리가 틀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따로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래 그 권리 분석 방법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